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가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날 미지의 침입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실체를 감지한 건 아주 작은 신호에서였습니다. 의문스러운 빛이 처음 눈앞에 반짝인 건 작년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 군의 레이더가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한 겁니다. 이 반짝임의 정체가 판명된 것은 그로부터 6분 후인 오전 10시 25분. 한강을 건넌 무인기는 서울 방향으로 점점 내려오다가 오전 10시 38분 서울의 방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 사령부 레이더망에 다시 포착됩니다. 하지만 전방 부대로부터 북한 무인기 침투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수도방위 사령부는 42분이 지난 11시 20분에 해당 신호가 북한 무인기라고 자체 판단합니다. 곧이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출격이 시작됐습니다. F-15K와 같은 전투기부터 코브라 등 공격 헬기까지 나선 상황. 계속해서 무인기는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추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안타깝게도 오전 11시 40분경 무인기 대응에 나선 KA-1 경공격기가 이륙 중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수도권으로 침입한 무인기를 추격하고 있던 그때 레이더망에는 또 다른 미상의 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낮 12시 57분경 강화도 및 서해상 일대에서 추가로 북한 무인기 4대가 침투해온 겁니다. 강화도 일대로 남하하는 무인기 4대를 쫓기 위해 전투기와 헬기가 급격히 출격했고 열 감시 장비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 4대를 향해 기관포 사격을 했지만은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날 서울에 진입했던 북한의 무인기 한 대는 오후 1시 20분 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돌아가 1시 40분에 우리 군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강화도 일대로 내린 북한 무인기 4대 역시 오후 3시 20분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인기 침투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1월 26일 합동참모본부는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침투한 북무인기는 과거 우리 지역에 추락했던 무인기와 크기, 형상 등이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무인기와 같이 비행 경로 산전 입력 방식과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히 살상 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무인기에 근접했던 조종사가 상공에서 육안으로 확인했던 외형은 지난 2017년 강원도 인제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크기 2m 안팎의 소형 엔진을 달고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던 5년 전 무인기와 구조가 같다면 이번에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이유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였던 걸까? 그런 사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북한 무인기가 넘어와서 고도의 3km로 찍는데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낮다라는 거거든요. 이걸로 만들어진 지도의 정확도마저도 굉장히 낮을 거예요. 전 세계 고해상 위성 지도를 볼 수 있는 민간 사이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남북한의 군사시설이 노출되어 있는 지도 사이트에도 누구든지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인기를 직접 보내 사진을 찍으려는 이유는 뭘까? 위성 영상으로 찍어서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무인기가 넘어와서 시간, 목표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는 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탐지와 격추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정 시간대에 북한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국방 발전 및 무기 체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를 했는데 5대 과업 중 하나로 무인기를 언급했습니다. 실제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에서 오후 3시 20분 사이 대한민국에 머물며 그들이 촬영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왜 막을 수 없었을까? 기존의 방공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크고 빠르고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항공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작은 무인기를 상대할 때는 방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10m가 넘는 거대한 기체로 굉음을 내며 날아오는 전투기와 길이 2m의 무인기가 날아올 때의 모습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걸까? 흡사한 그 바디 프레임과 기체를 가지고 저희가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인기 비행 시 고도를 최대 150m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고도 150m 높이 띄우고 3km 떨어진 거리로 무인기를 이동시켜 봤습니다. 상공으로 비행을 시작하자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2km 정도의 거리가 생기자 소리는 물론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지 않고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 침투를 목격한 시민들 중 북한 무인기를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우리 군이 유관 사격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레이더 장비입니다. 레이더에서 전파를 쏩니다. 전파를 쏘면 전파라는 게 어떤 물체를 맞으면 반사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파를 쏘고 반사돼서 들어오는 시간을 재서 그 시간이 늦게 들어오면 먼 거리에 있는 물체고 짧으면 가까운 물체다라고 일단 판단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전파를 쏴서 물체에 반사된 전파를 다시 확인해 물체의 속도, 고도, 위치 등을 확인하는 게 레이더의 작동 원리인데 무인기의 경우 그 크기가 작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은 큰 전투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은 이미 다 갖춰졌다고 저는 보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새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겹치게 되면 사실 신호가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의 경우 크기나 움직임이 새와 비슷해 탐지와 식별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침투 당시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를 확실히 식별해낸 뒤에도 레이더 상에서 무인기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골짜기 같은 걸 돌아서 온다든가 또는 골짜기 밑으로 사라졌다가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온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은 레이더는 그 뒤로 숨으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레이더가 전파다 보니까 전파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변전소의 큰 전압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하면 방해 전파 같은 게 그런 것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레이더가 전파를 쏠 때 산이나 건물 등 장애물에 막히면 뒤쪽은 사각지대가 돼 탐지를 할 수 없는 블랙홀 구간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블랙홀 지점이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전방에 배치된 국지방공 레이더나 수도방위 사령부의 SSR 레이더는 무인기의 항적을 상당 부분 포착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더상으로 북한 무인기를 포착한 상황에서 출격했던 아군 항공기가 이를 격추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대략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까지는 이제 유도를 해주면 조종사가 그때부터 찾는 거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에서 레이더로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그렇죠. 가까이 접근했을 때. 시뮬레이터상에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가상 적기를 만들고 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종석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가상의 적기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비행을 시작한 상황. 적기의 속도는 북한 무인기의 속도에 맞춘 시속 100km. 시뮬레이터 비행체의 속도는 시속 140km로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라붙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확 지나갔죠, 요번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실제 전투기였으면 훨씬 빨리 지나쳐. 아유, 그렇죠. 이거 3배 이상 빨리 지나가요. 100km로 밑에서 기어가는 거 찾았다 하더라도 격추시키려면 훅 지나가죠. 공격 사격하기도 힘들 거예요.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에서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방어 기지들은 무인기에 대응할 수 없었던 걸까?
기호든 뭐 발칸이든 혹은 신궁이든 뭐든 간에 가장 큰 문제는 얘는 기관총으로 특히 뭔가를 잡을 경우는 탄막을 형성해서 잡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를 노려서 잡는 게 아니라 얘 비행 경로를 읽고 그 앞쪽에다가 벽을 쳐서 탄으로 벽을 쳐서 얘가 걸리면은 격추가 되는 방식인데요. 결국 탄막 사격을 하려면은요 정확하게 얘가 맞지 않고 분명히 흩어지는 탄이 있을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시가 아니고서는 시가 지역에서는 이건 함부로 쓸 수 없는 전술인 거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민 인명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으로 저지할 수 없다면 이런 비행 물체에 대응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위성 신호를 받아 비행하는 북한 무인기의 특성에 약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위성이 땅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성에서 땅으로 오는 그 주파수에다가 쓰레기 신호를 섞어버리면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복구를 못하고 그거를 GPS 제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밍 공격은 무인기가 쓰는 특정 위성 신호와 같은 주파수 대역에 더 강한 전파를 발사해 전파를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제밍이 되면 무인기는 정지 비행을 하거나 미리 설정된 방식으로 한 자리를 빙빙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GPS 제밍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정말 초보적인 기술이에요. 이거는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GPS 제밍 기술이에요. 제밍은 드론이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제밍이 되면 위치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드론에 보면 fail safe라는 모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방어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떨어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전파를 교란하는 GPS 제밍은 손쉬운 기술이라 북한 무인기가 그 정도 대비는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GPS 스푸핑. GPS 스푸핑이란 위성 신호를 변조하여 무인기로 하여금 위치 착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짜 위성 신호로 지금 고도가 높다는 거짓 메시지를 주면 무인기는 다시 정해진 고도를 알기 위해 하강을 하는데 이때 지상과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사용해도 제약이 있다는 전문가. 그러니까 일종의 다 공격 기술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부작용들을 걱정을 해가면서 기술을 써야 돼요. GPS 제밍을 하면 주위에 있는 애들이 위치 계산을 못해요. GPS 스푸핑을 하면 주위에 있는 애들이 위치 계산을 잘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위치를 계산 잘못해도 상관없는 곳에다가 쏴야 되겠죠. 뭐 드론을 향해서 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위에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가 위치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겠죠. 도심이 밀집돼 있는 한국에서 제밍이나 스푸핑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를 무력화할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 포획하는 방법은 물론 독수리를 훈련시켜 무인기를 사냥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공격무기도 활발히 연구 중이지만 정밀 조준을 상당 시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용성은 높지 않습니다. 최신의 연구 경향은 특정 회로만을 공격해 또 다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드론에 보면 많은 회로들이 있어요. 그 회로 중에 어떤 회로를 고장하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멀리서 조금 더 잘 떨어뜨릴 수 있을까?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응용되고 있지만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새롭게 나오는 그야말로 치열한 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가 오면서 이제 민수 드론들이 확 발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드론 기체뿐만 아니라 그런 핵심 부품들의 기술들이 그 민수 쪽에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GPS 센서도 드론에 들어가는 것들은 10만 원 이하 정도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 무인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장벽이 있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도가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고성능의 드론을 누가 잘 만드냐의 그런 시기가 아니고 유사한 성능의 드론 무인기를 누가 얼마나
가성비 있게 만드냐, 이게 훨씬 중요한 시기가 되어버린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분석을 한 그 보고서가 영국에서 출간이 됐거든요. 이제 더 이상 드론은 하나의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소총처럼 보편적인 무기 체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상대국의 방어 자산을 소모하고 밀집된 도심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무기. 지난해 12월 26일 침투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여실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군은 2014년 이후 몇 년 단위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겠다는 다양한 무기와 방어 체계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내려왔을 때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자세는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비가 있느냐? 장비가 있습니까? 확실히 있다 자신할 수 있어요? 현재 작전 체계에 대한 것을 재정립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숙달시키고 훈련을 통한 숙달. 우리는 취재 도중 우리 군의 방공 훈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인기는 사실은 저희가 교육받고 할 때는 상상력 안에 없었던 건데 무인기는 그 범위 내에는 없어요? 네. 그 무인기가 따로 뭐 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배운 건 없어요. 네.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다는 거는. 네. 그냥 대부분 이제 정해진 건 적기냐? 그쵸 이제. 합동참모본부 역시 무인기를 헬기로 대신하는 등의 미흡한 대응 훈련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인기의 탐지 자체는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제보자. 저나 이제 전역한 친구들이 얘기했던 건 이거 탐지를 한 거 엄청 잘한 거 같은데 전파하라고 만든 건데 왜 전파를 안 했지? 일선 부대의 탐지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육군 측에서는 긴급하게 이 부분을 공군작전사령부 측에 유선으로 통보를 했는데 다시 유선행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과정을 또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시간 우리가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무인기 침투와 같은 급박한 상황을 전군에 실시간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군용 통신 체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고상황 전파 체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담당자가 긴급 상황 보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은 그렇다 치고 나중에 4대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선으로 됐나요? 대다수의 유선이었습니다. 그 뭐 이 지금 통신 체계 제대로 뭐 어디 고장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이제 좀 미흡한 분야로 식별을 해서 전문가들은 무기로서 무인기의 위협에 대비하되 무인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The fact that they got drones in there, they conducted some sort of operation, and also to try to drive wedges between the body politic inside South Korea. Obviously, you have very deep divides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The conservatives lose their mind because, you know, the North Koreans have shown a capability that they cannot prevent, or at least currently cannot prevent. And the progressives are basically saying, look, it's because of your policies of hardline against North Korea that they're doing this. But, you know, you've created dissension within South Korea, and that's something that North Korea can play off of. 드론을 통해서 남쪽 사회를, 한국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크게 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향후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7차 핵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남 관계, 남북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1년 6월 28일 40억 원 상속재산 관련 소송 중 발달장의 동생을 구리시 왕숙천에 유기하고 실종 신고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21년 6월경 구리 왕숙천 또는 강동대교 인근을 조깅, 자전거 트레킹, 낚시 등으로 자주 방문하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정신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9년 12월 체험학습을 갔다가 숙소에서 추락사한 부산 K여고 2학년 정다금 사망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잘 아시거나 이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뇌전증이나 정신질환과 관련한 병역 면제 제안을 받았거나 병역 브로커들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